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한다.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신진대사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식사에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산까지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식사에서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작용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면역세포를 도와서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균 물질을 직접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생물들을 쫓아낸다고 하네요.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를 들면 섬유질이 없을 때에는 배가 고픈 세균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관 점액층까지 먹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점액층 바로 아래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과한 면역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과면역작용의 결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장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배달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결국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의 암 전문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년 혹은 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건강 스케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완전 면역. 네, 이 책의 저자님은 류은경 소장님이십니다. 네, 펴낸 곳은 센터입니다.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죠. 또 국립암센터하고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신약 개발에 몰두했으나 결국 병을 이겨낼 답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새로운 병이나 바이러스에도 걱정이 없다는 진리를 알아낸 것이죠. 이후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면역력을 올리고 병을 물리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챕터 한번 볼까요? 매일 먹는 식사가 잘못됐다. 건강 문제는 영양과 해독의 균형이 깨어진 데서 나온다. 배출되어야 할 독소가 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이유는 장 때문이다. 자연위생학자 존 틸트는 장에 쌓여있는 독소가 혈관에 쌓여 생긴 독혈증이 질병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는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병은 낫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왕실의 주치 윌리엄 아버스 노틀의 인경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이거 보세요. 희한합니다. 관절염을 앓던 또 관절염을 14살에 앓았답니다. 어떤 친구가 이 소년을 장을 수술함으로써 관절염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는 장 내벽이 손상되면 관절염이 촉진된다는 것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갑상선 환자를 치료할 때도 장을 먼저 치료하니까 자연스럽게 갑상선이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장 문제죠.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 있던 어린이도 장이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약을 줄이고 점차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배달 주문 이제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게 됐죠.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배달 음식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등의 기준과 성분 규격 위반 때문입니다. 내가 배달해 먹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하죠. 네, 막 졸리고 막 잠도 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쉽고 편리하고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끊기가 어렵죠. 얼마나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어쩌다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새 물을 먹었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우리 류은경 소장님처럼 이렇게 건강식만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 드시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오히려 또 반대로 이런 음식 자주 먹어서 탈이 안 나시는 분들은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 네, 그건 당연한 이치겠죠.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있다. 폴리인산 나트륨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하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준다. 그 외에도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첨가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첨가물 표시 규정에 따라서 산도 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산도 조절제 있는 거는 대부분 안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사 먹는 음식, 배달 음식들은 산도 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무려 55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튀긴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햄이나 소시지, 또 치킨 같은 육가공품, 또 각종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유제품, 사탕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들어가 있는 주인공이다. 요즘 어묵류 좀 추워서 자주 먹었는데 이것도 여기도 들어가나 봅니다. 산도 조절제가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첨가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액과 유전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유전자까지 되면 내 후손까지도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먹은 거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유전자까지 변해버리면은 내 후손들도 그렇죠?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면 적혈구가 줄어들고 급성 출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인산염은 많이 섭취하면 칼슘 문제로 동맥경화나 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과 인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이 많이 흡수되면 칼슘을 빼내서 체액의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칼슘은 뼈 합성과 체액의 균형 또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위험하듯 인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뼈와 함께 근육과 신경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안전 섭취량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챕터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친숙한 모습의 발암 물질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암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병이 아니다. 언제 먹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미세한 양의 화학물질들이 몸에 쌓여서 어떤 돌연변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다. 영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공된 고기나 붉은 고기를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암이 8,800건 더 적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암 전문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는 대부분의 암은 30년 혹은 40년 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햄과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 아질산 나트륨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으로는 70ppm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이라도 몸속 구석구석에 쌓일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몸속 구석구석에 쌓인답니다. 이게 이 성분은 적혈구에 또 작용해서 헤모글로빈을 파괴까지 한답니다. 당장에 호흡곤란이 오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몸속 어딘가에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리진스키 박사는 당시 1,000명이 암으로 숨지는데 그 중에서 아질산 나트륨의 희생자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발표 후에서 육가공 회사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안전할까라는 거예요. 문제 물질이 발표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첨가물이 연구되어 발암물질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로 콜라 같은 게 그렇죠. 설탕 나쁘다고 해서 설탕 없는 제로 콜라가 만드는데 지금 그 첨가물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죠. 실제로 혈당도 많이 올리고요.
식품 첨가물 속에 섞여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상호작용이 누군가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알 수 없는 첨가물은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인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게 자꾸 쌓인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정말 경종을 울립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이지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드신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계는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품 뒤에 숨겨진 지식을 찾기 위한 지식은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다. 많은 배달 음식들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함의 모습으로 유혹하지만 편리함이 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질병이라는 고통과 맞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게 또 대부분 좀 그런 게 있죠. 물론 제 채널도 음식과 관련해서 또 자영업자분들 많으시겠지만 물론 다 양심적으로 하시겠죠. 네. 류은경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책에다가 한 챕터 끝나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핵심을 요약해 놓으세요. 이거 볼까요? 이번 챕터의 핵심은 첫째, 산도조절제, 인산염은 뼈와 근육에 이상을 일으키므로 이런 거 적혀있는 혹은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둘째, 안전섭취량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일 뿐이다. 세 번째, 다양한 첨가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다음 챕터 보실까요? 몸에 쌓인 독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요인은 음식 때문이다.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보면 최종 당화산물 AGE라고 그러죠. 또 정제당이 많이 쌓이는 식사를 한다. 최종 당화산물은 당이 결합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말한다. 혈액 속의 당은 단백질과 지질 구조에 잘 달라붙어서 구조를 변성시킨다. 이것이 우리 몸 곳곳에 쌓이면서 노화와 염증을 유발한다. 뭐가요? 최종 당화산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잘 터지는 동맥경화를 만들고요. 또 뇌세포에 쌓이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뭐가요? 최종 당화산물이요. 흔하게 겪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만성질환과 비만, 관절염, 백내장, 피부에 기미, 주근깨 등도 최종 당화산물이 원인이 된다. 이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매일 먹는 밥과 빵과 면 위주의 음식이 최종 당화산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흰쌀밥, 주로 흰쌀밥, 흰빵, 이런 거, 흰 밀가루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다. 살아있는 음식에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 섬유질 등 중요한 영양소도 결핍되어 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과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수렵 채집 시절의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책 질병의 탄생에 의하면 만성질환과 질병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는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하네요. 1만 년 전 농경생활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키도 10cm가량 더 컸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농경생활 전에 채집생활을 해서 질병이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렵 채집생활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과일을 따먹고 또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탄수화물은 곡식보다는 과일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몸이 원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하게 채워준다고 하네요. 자, 다음 챕터.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 면역 스위치가 꺼진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과 빵과 면 종류의 음식에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 섬유질이 결핍되어 있다. 섬유질 부족은 장을 병들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아일랜드의 외과의사 데니스 버킷은 우간다의 시골 사람들이 서구인들보다 당뇨병과 심장병, 결장암 등이 적은 이유를 식이섬유에서 꼽았다.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섬유질을 무려 7배 이상 섭취했다고 합니다. 섬유질 부족은 변비를 비롯해서 대장염, 염증성 장질환 등 각종 장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섬유질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섬유질 결핍 시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에 사는 세균과 그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의 개체수도 적고 유전자도 부족하다.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지는 생태계는 또 하나의 우주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37조 개이지만 장내 미생물은 100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또 60조 개라는 주장도 있죠. 우리 몸 세포의 유전자는 약 2만 개지만 몸속 미생물은 500배나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네요. 그죠? 어찌 보면 사람은 미생물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기도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울루프 페데르센이 이끄는 연구팀은 300명의 소아관에서 채취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대상으로 세균들의 유전자 개수를 비교해 본 결과 유전자 개수가 적은 지원자가 유전자 개수가 많은 지원자보다 비만, 염증, 대사 문제가 더 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신진대사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식사에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을 생산까지 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뭐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건데 식사에서 결핍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작용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면역 세포를 도와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균 물질을 직접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미생물들을 쫓아낸다고 하네요.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를 들면 섬유질이 없을 때에는 배가 고픈 세균들이 아무거나 먹다가 소화관 점액층까지 먹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점액층 바로 아래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과한 면역작용을 일으킨다. 그런 과면역작용의 결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과 같은 장질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걸 좋은 걸 먹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셔야 된다. 식이섬유. 저도 그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나우 거 식이섬유 700mg 팩틴까지 든 거 저는 그걸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미국 마즈마니안 박사팀은 박테리아에서 면역세포 중 하나인 조절 T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쥐 실험에서도 조절 T세포가 특정 박테리아가 없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생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불완전하다면 면역체계도 불완전하다. 또 박테리아에는 장점막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거쳐서 조절 T세포에게도 전쟁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박사팀은 DNA 안에 성장세포에 대한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거네요. 그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DNA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DNA가 함께 어우러진 초유기체임을 알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실은 사람을 이루는 유전자의 양보다 오히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이 훨씬 더 많으니 미생물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저도 이제 소장님께서 쓰신 책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생물 때문에 살아가네요. 그런데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항생제에 의해서 끔찍하게 무너진다. 저도 이 항생제 옛날에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항생제를 먹으면 장 상태가 거의 무균 상태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균이 다시 장 안에 가득 채워지기까지 약 90일이 걸린답니다.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 이거 항생제는 진짜로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항생제 먹을 때 이제 최근은 잘 처방해줘도 안 먹지만 임플란트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요. 석 달 동안이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항생제는
정말 피해야 될 약이네요. 만약 90일 동안 문제가 되는 균이 들어온다면 모든 군인이 외박을 나간 무방비 상태 한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강한 세균이 문제가 되죠.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말 한 보고서에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람이 70만 명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때문에 매년 1천만 명이 사망. 매년 1천만 명입니다. 1천명이 아니고 암 사망자 수는 8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2천만 명이 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네요. 물론 2050년 내 예상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항생제 큰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감기만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한다. 요즘은 좀 덜하죠. 옛날에는 많이 처방했었습니다.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보시겠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쉽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전혀 무관하다는 거네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파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 집안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른다.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챕터별로 이렇게 꼭 기억할 거 적어주셨습니다. 첫째, 최종 당화산물 AGE죠. 최종 당화산물이 독소가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걸 드시지 않으면 되나요? 정제 탄수화물. 그렇습니다. 둘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직접 돕는다. 네, 이게 참 중요하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까마귀 고기를 먹는 우리는 항상 요걸 해야죠. 끝에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안전 섭취량의 기준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일 뿐이지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한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고스란히 나만 피해를 본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자. 첫째, 산도 조절제 인산염은 뼈와 근육에 이상을 일으킨다. 둘째, 안전 섭취량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셋째, 다양한 첨가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 곳곳에 쌓이면서 노화와 염증을 유발한다. 혈관에 단백질이 변성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잘 터지는 동맥경화를 만든다. 뇌세포에 쌓이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치매와 알츠하임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왜 생기는 것일까? 매일 먹는 흰쌀밥, 흰빵이 또 흰면이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 면역 스위치가 꺼진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직접적으로 면역세포의 생사를 주관한다. 이것만을 꼭 기억하자. 첫째, 최종 당화산물이 독소가 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요. 둘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셋째,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를 돕고 또 직접적으로 생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몸을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다면 마음을 먹고입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고 몸을 좀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으면 3일에서 5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 음식을 조심하듯 인간은 누구나 내 몸으로 들어갈 음식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포도의 당을 포도당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포도의 당은 과당과 자당 그리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 지수는 현미 55보다 더 낮은 46이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또 비타민 E의 10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포도 정말 좋네요. 비타민 D와도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염증성 질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커큐민 성분이 상승작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베라트롤하고 같이 커큐민을 드시면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강황, 카레바버복은 이렇게 먹다가 거기다가 포도까지 같이 드시면 좋겠네요. 이걸 식습관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레스베라트롤하고 커큐민을 조합한 식사 좋겠네요. 두 성분이 조절 T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어서 자가 면역질환과 만성염증을 가라앉힌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지은이는 류은경 소장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샘터입니다. 오늘은 인류 최강 면역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0% 면역력이 올라가는 면역 밥상, 최강 면역 기본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의 중심은 과일이다. 농경 생활인보다 수렵 채집 생활인이 더 건강했던 이유는 음식의 차이에 있었다. 수렵 채집인은 자연에서 온 과일과 열매 위주의 음식을 먹었다. 과일은 침팬지 같은 유인원의 주식이다. 유인원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99.6% 일치한다.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도 거의 비슷하다. 영장류는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가끔 채소와 곤충을 먹는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인류학자 앨런 워커도 1200만 년 전 인류의 주식은 과일이었음을 이야기한다. 과일은 영양학적 성분으로 봐도 완벽하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항산화 영양소와 수분까지 9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되기 어렵다. 정제한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흙이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다.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열매들은 각각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위해서 영양학에서 밝힌 비타민과 미네랄의 효능을 설명했지만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무수히 많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과일은 사람이 소화하기 가장 쉬운 음식이다. 보통 한 30분, 과일만 먹으면 30분 정도면 소화가 나타있죠. 몸에서 완전히 연소되어 부변, 물에 뜨는 변을 부변이라고 하는데요. 부변으로 소화 가능하다. 반면 하루 세 끼를 곡물 중심으로 먹으면 부변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부변이 좋은 거네요. 물에 뜨는 변이. 현미 채식을 할 경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식을 해야 부변이 가능하다. 곡물을 주로 먹는 새는 식도의 맨 끝에 있는 모이 주머니 안에서 녹말 형태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침샘과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된다. 하루 한 끼 정도의 곡물 식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삼시세끼 쌀밥 위주로 먹으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췌장에 무리가 간다.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죠? 그러면 삼시세끼 쌀밥을 먹는 사람은 췌장에 부담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렵 채집인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했을 거라는 연구도 있다.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칼로리의 50%를 지방에서 얻고 약 20%를 육류의 글리코겐을 통해 탄수화물을 얻었다는 썰이 있다. 지방에서 얻은 에너지는 당이 아닌 케톤 형태로 뇌와 심장과 근육에서 사용한다. 인체는 당 대사와 케톤 대사를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다. 첫째, 병에 안 걸리는 최강 면역 기본 밥상. 달콤함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체는 당 에너지를 제일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달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입맛이지 억제해야 할 것이 아니다. 매일 달콤하고 배부른 식사를 하면서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달콤하면서도 에너지원이 되는 과일은 한 끼 식사로 매우 뛰어나다. 하루 한 끼 이상의 과일 식사를 하면 몸에 이로운 점이 많다. 특히 아침은 몸이 해독하는 배출해 주기로 수분 위주의 식사가 좋다. 과일은 수분이 90%를 차지하여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하여
독소를 빠르게 해독한다. 만약 면역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독소를 배출하고 싶다면 하루 2끼의 과일 식사를 추천한다. 하루 1kg의 과일을 먹으면 매우 쾌적한 컨디션이 될 것이다. 또한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면역 음식은 사과와 당근이다. 벤라주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는 사과와 당근 수시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당근만으로도 암을 퇴치했다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토마토와 당근, 고구마, 수박, 오렌지색 열매, 녹색 잎에 포함되어 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포도와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은 항암과 항염 기능이 좋다. 포도는 좋은데 레드와인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절제 못하면 포도로만 드셔야 되겠죠. 또한 레스베라트롤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혈관 기능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약과 같은 식품이 될 수 있다. 포도가 그렇게 좋군요. 설포라판, 이제 외우시죠 우리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 있는 성분으로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 설포라판은 점막 재생에도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 위장점막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좋은 영양식품이 될 수 있다. 설포라판의 NF2가 인체 내의 모든 항산화 체질의 해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염증의 스위치를 끄는 유전자를 통제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물 영양소로는 25,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본 밥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 먹고 몸을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다면 마음을 먹고입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고 몸을 좀 깨끗하게 리셋하고 싶으면 3일에서 5일 정도만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된다. 이거는 우리 아보도르 교수님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어쨌든 간에 씹기가 편하긴 하지만은 얘는 탄수화물이니까 최소한 3-4시간 걸리고요. 과일은 30분이면 소가 끝나니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또 시간과 힘을 갖다가 뺏기지 않겠죠. 소화하는데. 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하루 물 2리터와 한라봉, 천혜향, 오렌지와 파인애플 같은 신맛과일 1kg 정도를 먹었다. 죽의 영양소보다는 과일의 영양소가 훨씬 면역세포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영양면에서도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기본 면역 식단 한번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인데요. 아침에는 딸기, 또 사과를 이렇게 드시고요. 효과는 디톡스하고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는 이제 밥을 좀 드시는데 현미죠 당연히. 그리고 쌈채소, 다시마 등 해조류 반찬을 드시는데요. 이때는 좀 포만감도 있고 붓기를 개선하고요. 저녁에는 다시 딸기나 바나나 또 오렌지 같은 이런 과일을 드셔서 디톡스 효과와 위점막 강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그런 밥상이 기본 면역 밥상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매일 하라는 거 아니죠? 위에서 봤듯이 좀 해독을 하고 싶을 때 한 3일에서 5일 정도 3일 정도 5일 정도 해야지. 이거 평생 하면 좀 배고프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혈액과 피부가 맑아지는 밥상. 과일 중심의 식사를 하면 혈액과 피부가 빠르게 맑아진다. 순환이 잘 되므로 생리불순과 생리통이 해결되고 호르몬의 균형이 잡힌다. 이건 또 우리 여성분들도 특히 해당이 좀 되겠네요. 독소가 빠져나가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여성들은 3일만 실천해봐도 평소보다 화장이 잘 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여성분들 필수적인 거겠네요. 이 두 번째 밥상 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질문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비싼 명품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먹는 화장품이 더 효과가 빠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과일의 식물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함께 간과 장을 클렌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혈액과 피부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 재생에 있다. 혈액과 피부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유는
건강한 세포 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 상피세포의 재생 주기는 5일이고 진피층까지 바뀌려면 28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약 1년이 걸리고 뼈까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려면 약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뭐 2년, 1년 6개월 이렇게 다들 분분하죠. 어쨌든 간에 2년 내에는 싹 바뀝니다. 막말로 2년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암세포도 없어집니다. 네. 2년만 똑바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무리 성인이라도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계속 자라나는 것도 세포 분열의 결과이다. 건강한 세포 분열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인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으면 점점 뼈가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임산부가 아기를 위해 음식을 조심하듯 인간은 누구나 내 몸으로 들어갈 음식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저도 우리 애들 낳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음식 당연히 조심하죠.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들이 그때 한번 음식 조심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몸도 뭐 적게는 5일, 길게는 뭐 2년 내에는 싹 바뀌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음식을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 이건 정말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간의 건강 상태도 피부의 결과색에 영향을 미친다. 각종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으면 미처 간이 다 해독하지 못하고 피부로 표출된다. 각종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이유다. 없던 알레르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기도 하고 배달 음식을 먹다가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요해한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이다. 예, 간 건강뿐만 아니라 그냥 건강에는 무조건 항산화 영양소죠. 과일에 많이 함유된 식물 영양소가 간세포를 건강하게 재생해준다. 생명이 담긴 자연의 음식은 간의 건강을 최상으로 만든다. 혈관 건강 과일밥상 보겠습니다. 모세 혈관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과일의 성분은 비타민C와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영양소이다. 비타민C는 혈관과 피부의 점막 같은 모든 결합 조직을 탄력 있게 해준다. 레스베라트롤은 모세혈관의 점막 투과성을 높여서 혈관의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고 장수유전자 시르토인을 활성화시켜서 노화와 만성염증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성분들은 포도의 껍질과 씨에 많다. 예, 포도는 껍질하고 씨를 같이 다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껍질 뱉어내고 뭐 씨 뱉어내고 그러지 말고 다 드셔야 되겠네요. 와인을 마시는 프랑스인이 먹는 것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강한 것도 이 성분 때문이다. 그렇다고 맛없는 껍질과 씨만 골라 먹을 필요는 없다. 포도 자체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후 과일이 아니라 식사 과일로 한 끼에 500g에서 1kg 정도 포도 식사를 하는 것이다. 포도 식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동의보감에서도 포도는 기력을 보호해주는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다. 여름철 기력이 허할 때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몸의 독소 배출을 활발하게 시켜준다. 비타민C와 비타민 B1, B2, 칼륨과 칼슘, 철분과 인이 많다. 포도씨 추출물은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켜준다. 이 추출물들은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당뇨망막 변성증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포도의 당을 포도당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포도의 당은 과당과 자당 그리고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 지수는 현미 55보다 더 낮은 46이다. 또한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보다 50배나 강하다고 하네요. 또 비타민 E의 10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포도 정말 좋네요. 포도와 더불어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시망에 커큐민이 있다. 시망이 강황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시망은 중국과 인도에서 오랫동안 요리와 치료에도 사용되어 약재죠. 시망은 카레의 원료로 시망의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항염, 항암 작용을 한다.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그 더러운 강물을 먹으면서도 한국인보다 위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도 카레를 먹는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국인은 또 단짠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단짠 음식 때문에 이미 많은 제약회사에서 커큐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다. 커큐민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제 채널에 이의준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커큐민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모든 자료들, 임상 결과들 다 합해가지고 알려주셨죠. 비타민 D와도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염증성 질환에는 레스베라트롤과 커큐민 성분이 상승작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스베라트롤하고 같이 커큐민을 드시면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강황, 카레바버복은 이렇게 먹다가 거기다가 포도까지 같이 드시면 좋겠네요. 이걸 식습관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레스베라트롤하고 커큐민을 조합한 식사 좋겠네요. 두 성분이 조절 T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어서 자가 면역질환과 만성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러므로 다음 식단을 실천해보자. 두 가지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베리 과일 식단인데요. 아침에는 사과 1개, 포도 또 이렇게 드시고요. 요거는 디톡스,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는 바나나 2개에서 4개, 블루베리 200g, 포도 500g. 효과는 기력 보충, 위점막 강화, 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저녁은 딸기 200g, 포도 500g. 디톡스와 혈관 건강이 위주인데요. 이거 삼시세끼를 다 이제 과일로만 드시는 건데요. 이건 좀 배고프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포도를 많이 드시는 게 있네요. 그죠? 아침에도 포도 드시고, 점심에도 포도 500g, 저녁에도 포도 500g. 매 식사에 이 포도가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하고 나머지들도 다 과일로만 이렇게 채워졌네요. 그 다음에 피부 건강 혼합 식단으로 아침에는 사과 1개, 포도 또 200g이고요. 점심에는 또 바나나랑 포도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고구마랑 단호박을 갖다가 좀 드시네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보충도 되고 포만감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밥상, 아침 사과 포도, 점심 바나나 포도, 저녁에는 고구마하고 단호박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걸 평생 드시라는 게 아니고 아까 위에서도 봤다시피 3일에서 5일 정도 그렇게 좀 더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피부를 맑게 하는 혼합식단에서는 아침에는 사과, 포도를 드시고요. 카레덮밥을 좀 드신다고 하네요. 미역, 브로콜리, 샐러드까지 좀 드시고요. 점심, 저녁은 그냥 포도 500g만 드시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디톡스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주로 포도를 좀 많이 드시고 하는 그런 밥상입니다. 세 번째는 고소한 항염 밥상입니다. 만병의 근원, 염증을 없애는 밥상이죠. 좋은 기름은 염증을 줄여준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졌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그 원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해로운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본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뇌세포를 구성하고 성호르몬과 무심피질 호르몬 등의 원료로 간에서 합성된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중지되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간은 콜레스테롤과 적혈구의 색소인 빌리루빈과 몇 가지 물질로 담즙을 만든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칼슘 흡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슘 자체가 부족해서 뼈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담석으로 인해 담즙의 양이 적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콜레스테롤을 위험물질로 오해한 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들은 약 5만 명을 상대로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의 수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여성과 노인의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이 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노인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죠.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은 아무 관계가 없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염증이다. 세계 최고의 심장 전문의과 드와이트 런델 교수는 5,000건의 심장 수술한 의사로 심장 질환의 원인은 혈관벽에 생긴 염증이라고 했다. 염증이 없다면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겨서 이를 복구하려는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관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갇히게 되고 혈전이 생기게 된다.
HDL 콜레스테롤은 유익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하지만 밀도와 위치의 차이일 뿐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문제는 활성산소로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심혈관 질환과 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용종과 대장암 발병률을 낮춰주기도 한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마크홀 박사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5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제로 6개월간 투여했다고 합니다. 용종은 수술을 제거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용종수가 평균 10% 적었고 용종의 크기도 12.5% 적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활용하면 고소하면서도 배부른 항염밥상을 준비할 수 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지방의 균형이 깨져 있다. 염증 기전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은 1대1에서 1대4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1이면 오메가6가 1이나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1대20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율이 깨지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었거나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트랜스 지방산, 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을 사용한 요리를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산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포막을 변형시키고 뇌세포 교란을 유도하며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암 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가공식품과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더 생산되기도 하고 또 표기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죠. 또한 포화지방산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지방산 구조의 차이일 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 다이어트나 염증에 도움이 된다. 들기름은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로즈마리산이 함유되어 있다. 들기름의 알파 리놀렌산은 다른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의 합성을 도와서 혈액순환과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염증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기름으로 아마시유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시유는 미국 약전에서 유일하게 등재된 견과류로 독일과 일부 유럽에서는 의사가 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전체 60%를 차지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서 중년 여성에게 좋다고 합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좋네요. 그럼 이거 아마시유, 좋네요. 그 외에도 아보카도, 견과류, 들기름, 올리브유 등은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연어나 고등어도 좋은 공급원이 된다. 연어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재배하는 과정이랍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불포화 지방산이라도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콩기름, 팜오일, 카놀라 오일 등이 그 예이다. 여러 오일이 혼합되어 있고 열에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염증 비율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기버터와 견과류를 사용한 식사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 상태의 기름이 가장 신선하지만 간혹 기름 요리를 해야 한다면 열에 안전한 기름이 좋다. 기버터는 동물성이지만 항염 효과가 있고 인도에서 치료용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버터에서 유당과 카제인과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 지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연점이 250도로 높아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요리할 때는 열에 불안전한 불포화 지방산보다는 기버터를 사용하면 산화 염증에 대해 안정적이고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 욕구 충족도 되고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약 30에서 45g을 섭취하면 염증과 두뇌,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두는 고대 그리스에서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할 때 사용했다고 할 정도네요. 뇌세포의 구성물질인 알파 리놀렌산과 칼슘이 풍부하고 뇌와 신경을 강화하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FDA는 하루에 호두 43g을 섭취하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은 직후에 먹는 것보다는 공복 시에 먹으면 흡수율도 높고 포만감을 줘서 다음 식사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저도 이거 한 줌씩 먹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견과류 섭취 시에 높은 칼로리로 살이 찐다는 생각보다 자연의 기름으로 몸의 염증을 조절해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 것이 좋다. 네, 이걸 좀 먹고 한 젓가락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견과류 살찔까봐 안 먹는 건 좀 그렇죠. 전을 만들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혈당에도 안정적이며 고소한 맛이 강해 밀가루 음식이나 빵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 고소한 한식 항염 식단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한 개, 토마토. 아침에는 주로 과일만 살짝 드시고요. 점심에 식전 과일 하나를 드시고 나서 현미밥, 해조류, 쌈채소, 백김치, 김 등 이렇게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효과는 심내혈관계 강화를 위해서고 또 항염을 위해서. 저녁에는 식전 과일 한 개를 드시고 나서 당근, 기버터 구이, 호박이나 아몬드전을 드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눈 건강에도 좋고 디톡스 되고 항염 밥상이 되겠네요. 요거는 좀 실천해 볼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자, 살아있는 음식의 중심은 과일이라고 우리 작가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과일은 영양학적 성분으로만 봐도 완벽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항산화 영양소와 수분까지 9대 영양소가 모두 있습니다. 사람은 침샘과 췌장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되는데 하루 한 끼 정도의 곡물 식사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삼시세끼 쌀밥 위주로 먹으면 소화 효소를 만드는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러면 제일 무섭다는 췌장암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삼시세끼 중에 한 2끼 정도만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과일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끼만 먹으니까요.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면역 음식은 사과와 당근이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 기본 면역 식단으로 볼까요? 우리가 면역 식단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입맛이 없다면 죽을 먹지 말고 과일을 드시라는 겁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네, 타당한 이유죠. 기본적인 면역 바스 한번 볼까요? 아침에는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딸기나 사과, 포도나 사과 이렇게 하고 바나나 이런 거 드시면서 아침에는 과일로 가볍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 효과는 디톡스, 또 변비 해결, 혈관 건강에 좋고요. 점심에 좀 많이 드시면 되겠죠. 현미와 쌈채소, 다시마 등 해조류 반찬을 드시는 거죠. 포만감도 있고 붓기도 개선하고 이제 저녁에는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딸기, 바나나, 오렌지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 또 블루베리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걸로 가볍게 드시고 이걸 갖다가 백날 첫날 하라는 거 아니고 좀 몸을 갖다 리플레시 시키고 싶고 리셋 시키고 싶다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몸이 좀 안 좋다 싶거나 그럴 때 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디톡스 효과, 위점막 강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2끼를 먹으니까 아예 아침을 먹지 않는데 점심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안 먹고요. 저녁에 좀 먹는 편인데 점심을 이렇게 저는 밖에 있으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식사 전에 견과류 한 줌 쫙 먹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좀 한 2시간 있다가 좀 배고플 때 되면은 과일 제가 싸간 거 그건 싸가야죠. 과일은 밖에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거 요거트에다 싸가는 거 먹고 그다음에 저녁은 이제 또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잡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영양 성분이 많은 음식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과일과 그다음은 채소이다, 야채이다. 채소와 과일은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립선 종양이 있는 쥐에게 토마토에 리코펜 성분만 먹였을 때는 종양의 무게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통으로 홀푸드로 토마토를 먹이면 34%까지 줄었고요.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도 42%나 줄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때문에 그렇겠죠. 네, 물론 다른 성분도 있겠지만요. 결론 중요합니다. 면역에 중요한 식물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만 공급된다. 질병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생각이 병이 된다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자물리학, 뇌신경 가소성, 그리고 후성유전학과 양자 제논 효과가 이것을 증명해준다. 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 정신병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게일 아이어슨 박사는 행복한 감정을 품은 HIV 환자들, 우리 흔히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면역력이 몇 배요? 30배, 300배, 3000배도 아니고 30만 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30만 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면역세포가 3배나 더 빠르게 손실되고 감염이 또 3배나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완전 면역 책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또 지은이는 유명하신 류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류은경 선생님이시고요. 펴낸 곳은 샘터입니다. 뇌 스위치를 켜면 암도 낫는다. 스트레스가 DNA를 바꾼다. 병원에 가서 자주 듣는 단어 중 하나는 스트레스성이라는 말이다. 국제암연구기관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률의 80%는 유전자가 아닌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했다.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질병의 98%가 생각에서 온다고 하며 2%만이 유전자 질병에 해당된다고 했다. 대부분 가족력으로 알고 있지만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도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박사님은 암과 심혈관 질환 환자의 5%만이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다 2%, 5% 이긴 틀리지만 10%도 안 되네요. 그죠?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에 안 돼. 나는 건강하지 못해. 이런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일본계 미국 의사죠. 시냐 히로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겨우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요. 그러니까 유전자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걸리는 일은 더 이상 운명적인 일이 아니다. 질병의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질병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은 뇌의 지배를 받지만 뇌를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 병이 된다는 것이 과학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자물리학, 뇌신경 가소성, 그리고 후성유전학과 양자 제논 효과가 이것을 증명해준다. 이거 차례차례 나올 건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되게 흥미롭습니다. 역시 일체 유심조. 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DNA를 바꾸어서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DNA의 염기 서열대로 만들어진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쁜 환경을 만들면 나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후성유전학이다. 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 정신병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게일 아이어슨 박사는 행복한 감정을 품은 HIV 환자들, 우리 흔히 에이즈 환자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면역력이 몇 배요? 30배, 300배, 3000배도 아니고 30만 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30만 배나.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그죠?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고 행복한 감정을 갖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30만 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30만 배. 예. 대단하죠?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면역세포가 3배나 더 빠르게 손실되고 감염이 또 3배나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을 느끼고 또 혼자 독거노인들은 이게 빨리 건강이 나빠지고 또 고독사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게 여기서부터 증명이 되죠. 이거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다 과학적으로 지금 임상으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 받으려면 사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사랑을 해야 누가 또 사랑도 주고 하죠. 세상이 기브 앤 테이크.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건강까지 안 좋아지네요. 자, 다음 챕터 보시겠습니다. 뇌는 자꾸 변한다는 뇌신경 가소성.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변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손상된 뇌세포도 살아난다. 이것이 뇌신경 가소성이다. 뇌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뇌조형, 브레인 아키텍처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손상된 뇌세포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정신의학 박사 에릭 캔델은 우리 마음속 생각이 유전자를 활발하게 하고 뇌의 뉴런 구조를 변형시킨다고 했다. 생각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분자 단계, 또 세포 구성 단계, 신경화학 단계 등의 생체 반응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는 단지 잠재력을 가진 것일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요거 한번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전자는 단지 잠재력을 가질 것일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생각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크랩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가 뇌의 스위치를 켠다. 캠프 반응 요소 결합 단백으로 기억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해주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가 전두엽에 도착되어서 크랩 유전자를 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가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전자기적 또 화학적 신호의 형태로 전두엽에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긴장된 상태에서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는 것 등도 같은 원리로 발생한 것이다. 신경가소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상태, 감정과 생각이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뇌의 구조가 변형된다. 현재 얻은 행복과 건강, 불행과 질병까지 무엇이든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신경가소성 원리다. 중요한 대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얻은 행복과 건강, 또 불행과 질병까지 무엇이든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뭘 먹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운동했고, 어떻게 살았었고가 다 나의 선택이죠, 사실은. 그죠? 행복과 건강을 선택하면 뇌는 선택한 대로 변한다. 뇌가 손상된 비행기 조종사도 뇌 훈련을 통해서 뇌세포가 재생되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이 된 젊은 청년도 뇌 훈련으로 뇌세포가 살아나 4개의 분야에서 학위를 딸 수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구조는 바뀐다. 자, 과학이 주는 희망, 양자제논 효과 한번 볼까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한다. 우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는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지낸다면 그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다. 건강을 선택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과 음식, 운동 등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아파도 괜찮아.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선택한 사람은 또 약을 의지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한 것에 따라서 뇌가 바뀌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양자제논 효과이다.
퀀텀 제노 이펙트라고 하네요. 이것은 반복된 학습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원리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생각과 선택 그리고 집중과 몰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학습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희망을 준다. 자,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학습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또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탔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몇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게 된다. 한 번 자전거 익혀놓으면 5년 10년 안 타더라도 그죠? 탈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박사는 지능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은 학생들은 실제로 성적이 올랐고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믿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지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되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신경에 작용하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프리온은 광우병의 원인인 해로운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나 정상 프리온은 뇌신경을 보호하여 장기 기억을 더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신경학 연구팀이 정상의 프리온 단백질이 수초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보고되었다고 하고요. 또 뇌 발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의 한 논문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특히나 인생뿐만 아니라 저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듣기 때문에 지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그런 거는 한 번씩 올려봤더니 전혀 안 보시더라고요. 오로지 건강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은 지금 질병이 있거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긍정적인 생각,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어. 내 몸아 미안해.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 인터뷰했던 많은 석학들 또 명의들 말씀하시죠? 그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부터 빨리 떨쳐버리시고요. 나는 지금 나을 수 있어. 내 몸은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그 21일 두뇌 해독 플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한 사례가 나온다. 저 이게 무슨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두뇌도 우리가 몸도 해독한다 그러잖아요. 두뇌도 해독해야죠. 근데 이게 21일 동안 그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뇌 해독은 크게 3단계로 거친다. 먼저 발견하고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먼저 내 감정을 발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수용하고 왜곡된 잘못된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의기소침했었구나 라고 객관화한 후에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면 된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꿔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갖다가 21일 동안 반복하면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게 병도 퇴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21일 두뇌 해독 플랜입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20일을 크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한 달도 아니고, 그죠? 일주일 3번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그쵸? 네. 비싼 약 사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지내시는 것보다 먼저 발견하고 수용하고 변화하는 거. 요 수용 같은 경우도 우리 전홍준 박사님께서 그랬죠. 암에 걸린 분들도 자기 먼저 수용하면은 훨씬 더 호전되는데 그걸 갖다 부정하고 왜 그러냐고 탓하고 그러면서부터 더 악화되는 거죠. 이것도 참 뇌해독 프로젝트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일 동안 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 필요한 최고의 영양제 세포는 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60조 개의 세포는 늘 고정된 상태가 아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적혈구는 1초에 200만 개가 만들어지고, 적혈구는 1초에 2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백혈구는 1초에 리터당 11 곱하기 10개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위장 상피세포는 5일에 걸쳐서 새로운 세포로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가끔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이다. 세포 분열이 제일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엄마가 공급해주는 영양이다. 하나의 완벽한 개체로 막 탄생하는 아기에게 공급해주는 영양소는 엄마의 생명 일부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듯 세포 재생에는 필수적으로 영양이 필요하다. 세포가 그렇듯 면역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세포의 분열을 막는 물질이 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활성산소. 이놈의 새끼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거죠. 활성산소는 산소의 부산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과도하게 만들어질 때 세포막을 변형시키거나 혈관을 손상시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부정적인 기능도 한다. 소화하고 대사하는 모든 과정에 호흡은 필수죠. 근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겨난다. 활성산소는 과식, 과음, 과한운동, 또 과산화지질, 대기오염, 약물대사와 화학물질의 유입, 그리고 이물질의 침입 등으로 인해 과다 생성될 수 있다.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는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슈퍼 옥시드 디스뮤타제, 발음도 힘드네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렇게 세 가지 천연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우리 몸을 지켜준다. 우리 글루타치온 많이 드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는 것은 과한 활성산소로 인한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누구나 활성산소가 쉽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 항산화 시스템과 이를 돕기 위한 항산화 영양성분이 많은 음식의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성분이 많은 음식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과일과 그 다음은 채소이다, 야채이다. 이걸 우리 알면서도 그죠? 과일 안 먹고 야채 안 먹으면 안 되겠죠?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면역세포를 강화시키는 식물 영양소. 식물은 면역력에 관련된 영양소가 가득해서 과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식물은 6,000가지가 넘는 플라보노이드와 600가지가 넘는 카로토노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성분을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식물 영양소는 식물의 다양한 색을 가진 성분으로 식물을 해충과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준다. 사람에게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제가 있다. 이는 항염, 항암 성분으로 면역세포에게 힘을 주고 병원체를 잘 처리하도록 돕는다. 레몬과 오렌지, 자몽의 노란색 색소, 그리고 사과의 빨간색, 포도의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을 띠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빌베리. 빌베리는 저도 또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빌베리라는 게 있는 게 블랙베리, 바나나와 딸기, 다양한 감귤류에도 있다. 사과의 케르세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또 토마토의 리코펜, 키위의 루테인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제가 여기는 안 봤겠지만 3부에서 우리 류흥균 선생님께서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참 좋다고 해가지고 포도를 면역 밥상에 몇 끼니 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가 저도 그거 보면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포도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다 모든 걸 제철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이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식물 영양소가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캔자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인 미생물학 프론티어에서 포도에, 여기도 포도가 좀 나오죠, 맞아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게 한 결과를 보고했다. 인체 세포에 백시니아 바이러스와 폭스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에 레스베라트롤을 테스트했을 때 바이러스의 DNA 합성을 억제하여 바이러스가 증식이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D 또 B12 엽산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엽산은 과일과 채소 또 통곡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센터의 존 포터 박사는 채소와 과일은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채소와 과일은 항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했다. 채소와 과일 버리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일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류은경 박사님하고도 지난주에 인터뷰했을 때 또 확실하게 짚어주셨어요. 과일의 당을 그걸 염려해가지고 당이 있으신 분들이 과일 그걸 안 먹는 거는 완전히 이율 배반적이다. 막말로 그분들도 식사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현미라도 드실 텐데 현미보다 웬만한 과일들은 훨씬 당 지수가 낮다. 근데 현미는 드시고 왜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왜 안 먹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개탄하시더라고요. 과당이 또 나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도 한번 다시 밝혀주셨는데요. 그걸 빨리 편집해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에서는 항암 성분인 식물 영양소를 추출해서 영양제로 판매하고 있죠. 또 과일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 마치 더 농도 높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해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렇게 추출한 단일 성분보다는 과일과 야채를 통째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뭐 우리가 코펜하겐 쇼크라고 그래서 나왔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코펜하겐 쇼크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추출해서 먹는 건 안 좋다. 그냥 홀푸드로 드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전립선 종양이 있는 쥐에게 토마토에 리코펜만 먹였을 때는 종양의 무게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통으로 토마토를 먹이면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34%까지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브로콜리를 먹였을 때에도 전립선 종양의 무게가 무려 42%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립선 종양이 있는 쥐에게 토마토에 리코펜 성분만 먹였을 때는 종양의 무게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통으로 홀푸드로 토마토를 먹이면 34%까지 줄었고요.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도 42%나 줄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 때문에 그렇겠죠. 네, 물론 다른 성분도 있겠지만요. 결론 중요합니다. 면역에 중요한 식물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 중심의 식사를 통해서만 공급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시세끼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그죠. 그 조상의 DNA를 받아갖고 우리가 또 밥심도 있어야 되는데 삼시세끼 과일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아침이나 저녁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 하시라는 게 우리 류은경 소장님의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뭐.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쌀밥과 빵, 면류와 고기만 먹으면 결핍되기 쉽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의 결핍이 질병을 가져온다. 과일과 야채의 영양성분을 영양제로 추출해서 먹기보다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꼭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성분이 좋아서 뭐 무슨 음식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추출물을 먹으면 안 되냐고 꼭 있으십니다. 꼭 진짜로 꼭 한 분들이 꼭 그렇게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통으로 드세요. 통으로. 네. 영양제 말고 통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류은경 작가님, 소장님께서는 항상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책에. 이거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책에 친절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약 6,000종이 있다. 안토시아닌, 플라본, 플라보놀, 이소플라본 등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색소들이 플라보노이드에 포함된다.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적포도주, 또 블루베리, 감귤류 등에 있으며 종자의 발화와 성장 조절, 또 자외선을 흡수하여 내부 조직 보호,
활성산소 제거, 항알레르기 작용, 세포막 강화, 세포 활동 촉진, 항혈압 상승 작용, 항균, 항바이러스, 충치 예방,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말 좋은 작용을 엄청 많이 하네요. 특히 간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간과 간염을 예방하는 작용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에서 광합성 과정에 사용하는 보조 색소로서, 이건 보조 색소라고 합니다. 현재 600여 종 이상의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올라크산틴, 말도 좀 복잡하네요. 힘들고, 네오크산틴 순으로 엽록소의 구조 형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며 곤충과 동물의 유인제 역할과 종자 번식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에서는 표피 및 근육색을 띠게 하는 역할과 조직 성장, 분화 조절 물질, 주요 시각색소, 그리고 비타민 A 전구 물질, 전구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베타카로틴, 루테인, 아스타잔틴, 리코펜, 제아크잔틴, 발음도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유해산소를 억제함으로써 노화,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기억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세포는 늘 만들어지고 있다. 두 번째, 항산화 영양소는 면역세포의 재생과 성장과 활동을 돕는다. 세 번째, 과일과 야채의 성분이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 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까마귀 우유를 먹으니까요. 방금 전에 지금 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됐는데 30분 전에 들은 것도 까먹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 책에서 먹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면역세포가 3배나 더 빠르게 손실되고 감염이 3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 사랑받으시니까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는 단지 잠재력을 가진 것일 뿐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현재 얻은 행복과 건강, 불행과 질병까지 무엇이든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구조는 바뀝니다. 지금 내가 아프니까 앞으로도 아플 거야 혹은 빨리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선택을 한 거고요. 아니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좋아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선택이 되면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21일 두뇌 해독 플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 뇌 해독 플랜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했던 나 자신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자라고 하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항산화 영양 성분이 많은 음식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과일이고 그 다음은 야채다. 그러니까 과일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야채고요. 과일과 야채의 결핍이 질병을 가져오는 거죠. 과일과 야채의 영양 성분을 영양제로 추출해서 먹기보다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거까지도 너무 중요하죠. 혈당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 먹는 흰쌀밥과 라면, 파스타, 국수, 빵이나 과자가 100배, 1000배 더 위험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화. 중요한 것은 완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된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당연히 30분 전입니다.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은 살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칼로리 계산은 일단 무의미합니다. 칼로리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외에 자연의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거나 칼로리 계산하는 거지 자연식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칼로리는 봄배 열량계라는 밀폐 용기에 음식을 넣고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인데, 사람의 몸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되기 때문에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단위입니다. 네. 과일의 당이 위험한 경우는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입니다. 네.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시면 500% 건강해집니다. 네. 이것도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왜 꼭 500g이냐? 계속 500g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드실수록 또 좋다고 합니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답입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됩니다. 100가지가 넘는 이 과일의 영양 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끼에 한 종류의 과일로 500g 이상을 드시기를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완전 면역입니다. 완전 면역 중에서도 Q&A 시간인데요, 우리 류은경 작가님께서 과일식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잘 짚어내셨어요. 펴낸 것은 샘터입니다.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 식사, 이런 게 불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는 과일은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의 당은 포도당, 자당, 과당, 그리고 섬유질과 수분으로 구성된 자연당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즉시 혈당 체크를 하면 숫자상으로는 혈당이 당연히 상승합니다. 이는 과일의 당분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쌀밥 식사를 해도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나친 육류 섭취로 인해서 당 운반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과 한 개 100g에는 포도당, 자당, 과당이 각각 2.6g, 2.1g, 6.3g이 들어있는데요. 500g을 먹는다고 해도 포도당은 13g 내외입니다. 이 양은 쌀밥 한 그릇 30g이나 500ml 콜라 한 병 25g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양입니다. 혈당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 먹는 흰 쌀밥과 라면, 파스타, 국수, 빵이나 과자가 100배, 1000배 더 위험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논란 끝났습니다.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 과일의 당이 인슐린에 문제를 가져오는 수준이라면 과일을 주식으로 삼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 같은 유인원들은 모두 혈당 문제에 시달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진 않죠. 7년 이상 과일 식사를 하는 필자 류은경 선생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과일을 먹고도 혈당 문제로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필자는 그 반대로 과일을 먹기 전에는 당뇨 직전에 있다가 과일 식사를 한 후 병원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일을 당으로 보는 관점은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환원주의적 관점은 부분의 합이 전체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숲은 보지도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됩니다. 시야가 좁다는 얘기죠. 과일은 당분의 결합이 아닙니다. 씨앗에서 시작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영양분이 담긴 생명의 열매입니다. 환원주의적 관점은 과일의 수많은 성분은 보지 못하게 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좋은 분유라 할지라도 엄마의 모유를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 자연의 순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의 문제가 올 경우 혈당 강화제로 혈당 수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건강은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상 증세를 스스로 느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암 환자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그분 뭐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뭐 암 사기야? 이런 분들 요새 많잖아요. 저희 주변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혈당의 숫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과일을 섭취해서 살찌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몸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음 볼까요?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네, 이것도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소화. 중요한 것은 완전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된다고 합니다. 과일의 좋은 영양 성분이 위와 소장으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어 가스를 만들고 알코올 이전 물질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오랜 세월 식후 과일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음에도 간 문제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짚어주셨어요. 위 속에 있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되어 몸에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보다 건강한 식사법의 원리와 순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순서도 이제 밑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다들 또 물어보시죠. 과일의 소화 속도는 약 30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약 90%가 수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으면 바로 흡수됩니다. 소화에 문제가 없거나 시간이 바쁜 분들은 식사 5분 전이라도 과일을 먹고 일반 식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 5분 전이라도 드시라고 하네요.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당연히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소화 속도가 30분이기 때문에 식사하다 보통 12시 정도 나가시니까 12시 기준이라 한다면 11시 반 정도 그때 뭐 사과나 뭐 과일이나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오물오물 드시면 딱 좋겠네요.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5분 전에라도 드시라고 하니까요. 그럼 5분이면 뭐 간단하죠. 뭐 12시 딱 땡치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12시 땡칠 때 그때 좀 과일 좀 먹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걸어 나가고 그러면 5분 지나겠네요. 그렇죠? 또 가서 맛집 같은 거는 기다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음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죠? 당분이 많다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은 살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과일의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사과는 56칼로리, 오렌지는 47, 바나나는 84입니다. 아침에 과일 500g을 먹는다고 해도 250에서 400kcal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의 칼로리가 400이나 되니까 훌쩍 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죠. 400, 500, 뭐 600도 있죠. 그렇지만 칼로리 계산은 일단 무의미합니다. 칼로리 계산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공식품 외에 자연의 음식은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면이나 뭐 과자나 이런 거나 칼로리 계산하는 거지 자연식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칼로리는 봄배 열량계라는 밀폐 용기에 음식을 넣고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측정한 것인데 사람의 몸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체에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소모되기 때문에 애초에 쓰잘데기 없는 단위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애초에 쓸데없는 단위라는 겁니다. 킬로칼로리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은 당분의 양도 달달한 그 단맛에 비해 적습니다. 포도는 100g당 8.4, 사과는 11g으로 대략 과일 500g을 먹어도 5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쌀밥 한 공기가 60g, 라면 한 봉지가 75g이니 밥과 라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과일로는 심하게 과식하기도 어렵죠. 사실 과일 갖다가 배 터지게 먹긴 힘들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식탐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밀가루 중독 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과일 식사를 하면 더 이상 빵이 맛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서 중독도 해결하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과일의 당은 중성지방으로 간에서 저장되어 가지고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식전 과일로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으로는 지방간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은 식전과 식후에 먹을 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공복에 먹는 과일의 당은 혈당 문제가 없으며 살찌지 않습니다. 과일보다 가공 정제한 음식의 당이 당뇨병과 비만을 부릅니다. 흰밥과 빵과 면 종류의 음식이 고혈당 음식입니다. 과일의 당이 위험한 경우는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입니다. 네. 과일의 당은 식후 디저트로 먹을 때 오히려 독입니다. 과일을 식후에 먹으면 식사 중 섭취한 당분과 과일의 당분이 더 추가가 되므로 총 당분의 양이 초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초과된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 갖고 지방간이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런 것도 부작용도 있고요. 아침 과일과 식전 과일은 초과 당분이 아니기에 몸에 저장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아침에 공복에 먹는 과일 그리고 식전에 먹는 과일은 초과 당분이 아니죠. 그 다음 거에 먹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오히려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간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공복 과일은 나쁘다고 하던데요. 빈속에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너무 사과 같은 거는 산도 좀 있고 하니까요. 또 바나나도 문제가 됐죠. 예전에.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험하다.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이 떠도는 걸까요? 공복에 라면을 먹으면 위험하다. 햄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말입니다. 네, 이거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공복에 과일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서 공복에 라면 먹으라는 소리도 없고 공복에 햄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도 없네요. 그죠? 과일을 공복에 지나치게 먹어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동맥경화, 암에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빈속에 과일을 먹고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한 일부의 사람들의 말이 떠돈 것 아닌가 합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위의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오는 분이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면 어떤 사람은 사과를 3개 이상 먹어도 속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 사과 먹을 때 3개씩 먹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살찔까봐 한두 개 뭐 먹는데 3개 이상 먹어도 저는 뭐 괜찮더라고요. 위는 강합니다. 위점막이 약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과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사과는 사과산 또 주석산 등 산이 많아서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위험하다는 말은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이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 나왔는데요. 인체는 음식에 들어있는 양으로 갑자기 혈중 칼륨이 높아져서 고칼륨 혈중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즉각적인 혈액 상태를 바꿀 만큼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 몸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혈중으로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혈액으로 투입하는 백신이나 약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아주 적은 양의 칼륨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장 투석 환자라면 당연히 바나나 섭취를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빼놓고는 안심하고 드세요. 공복 과일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살짝 뭐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우리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만 5천만 명인데 또 특이 체질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분들은 예외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말 때문에 과일의 소중한 영양 성분을 멀리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벤나 주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속이 쓰리면 드시지 말아야죠. 다른 거 많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과 같이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은 신맛 과일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사과를 드시지 말고요. 신맛이 없는 단맛 과일류를 드시면 됩니다. 봄에는 딸기, 제철이죠. 여름엔 참외, 가을엔 단감, 그리고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바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사과 못 드시는 분들은 봄에는 딸기, 여름엔 참외, 가을엔 단감, 그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바나나 정도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바나나도 농약이 있으니까 잘 껍질 까서 드시면 되죠.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는 내 몸에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탐색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것도 참 저도 그래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토양이 오염되어서 과일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토양의 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져서 과일과 채소의 영양 상태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건 뭐 부인 못하죠. 이왕이면 유기농 과일과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대기 오염이 심해졌다고 해갖고 산소를 사서 마시거나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없듯이 과거보다 영양이 떨어졌을지라도 땅에서 또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걸려 만들어낸 과일의 가치는 여전히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네.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기능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토양의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제로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막에서 빵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렇게라도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열매라는 완성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함량이 너무 적어서 키위 50개를 먹어야 채워진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 키위 50개 양의 비타민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네요. 저도 기능의학과 영양의학을 공부하며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실천했을 겁니다. 그죠?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시간이 약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위에 비타민C 하나만 있다면 그게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하나라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키위라는 홀푸드, 과일 전체를 봐야죠. 키위 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9대 영양소와 함께 아직 이름도 부여받지 않은 수많은 영양성분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가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비타민C를 합성해 놓은 알약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은 생명체이기에 자연이 시간이 걸려 만들어준 생명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 따져서 먹었던 과거보다 7년 동안 과일 식사를 하루 한두 끼 해본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소장님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했는데요. 정말 피부도 고우시고 일단 몸매도 날씬하신 거 이런 거는 떠나서 활기차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고 과일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면 하루 과일 식사 500g을 실천하는 것이 영양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건 진짜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0g이니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죠? 좋죠. 몸에도 좋고. 이거 3일만 하면요.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과일의 잔류 농약이 걱정돼요.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저도 걱정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약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약은 수용성이죠. 그래서 제거가 됩니다. 흐르는 물로 잘 씻으시고요. 또 밀가루나 식초를 푼 물에 30분 담가두는 방법, 또 과일 전용 세제 쓰는 방법,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또 전용 세제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또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씻으면 농약의 약 99%는 제거됩니다. 잔류 농약보다 그간 몸에 차곡차곡 쌓인 첨가물과 염증 유발 물질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위험 속에 있었지만 잘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단 3일입니다. 30일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하는 것도 아닙니다. 3일만 실천하더라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는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크는 애들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요. 또 그렇지 않네요. 저희 둘째가 과일 킬러입니다. 과일을 엄청 먹습니다. 밥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냅둬도 괜찮겠더라고요. 단백질 안 먹어도. 보십시오. 과일 식사는 오히려 근육을 더 잘 만들어줍니다. 인체는 흡수한 영양소로 다양한 동화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과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만들어 인체를 구성합니다. 근육은 다양한 효소와 영양대사의 결과물로 형성되며 운동을 통해서 근섬유가 증가할 때 커집니다. 물론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근육량과
골격근량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필요하죠. 사과에는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우르솔산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와 효소가 근육 형성에 필요한 성분들의 원료가 됩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식으로 먹으며 PT를 받던 30대 남자분이 과일 식사로 주식을 바꾸면서 근육량이 2주 만에 4kg이 증가하여 또 체중도 줄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거의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2주 만에 근육량이 4kg가 그리고 체지방도 줄고요. 대단하십니다. 닭가슴살을 먹을 때 느끼지 못했던 몸의 가벼움과 맑은 피부와 체력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네요. 그죠? 덤으로 얻은 게 더 좋습니다. 번들로 받은 게 더 좋네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과 파우더는 과잉 섭취 시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과일의 식물성 단백질은 몸에 적정한 근육량과 근골격계를 만들어주고 머리카락과 손톱 등도 잘 자라게 도와줍니다.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단백질보다 과일 영양소를 1순위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제일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 아니라 과일 영양소입니다. 어린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는 갓난아기를 보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주식으로 먹는 모유에는 엄마가 만들어준 단백질량의 총 에너지원의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모유에서 단백질량이 5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0세부터 3세까지 모유를 먹는 그 기간 동안 몸이 제일 크게 불잖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불고.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0세부터 3세까지 몸이 크는 때 엄마 모유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단백질의 양이 100분의 5나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빠르게 성장할 때조차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량은 매우 적습니다. 갓난아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불필요한 단백질이 되어서 노폐물을 만들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과일을 갈아 마셔도 되나요? 또 이런 질문 꼭 하시죠, 그죠? 네. 과일을 갈아서 빠르게 마시면 혈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가끔 과자 대신 먹는 기호식품 정도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서 드시는 건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음, 과일은 꼭 껍질째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있죠. 식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껍질 아래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그런 게 많죠. 영양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맛이 없는 껍질까지 챙겨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건강식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는 식습관은 즐겁지가 않아서 지속하기도 힘들고 불쾌하고 맛없는 식사는 좋은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하므로 당연히 먹는 게 아니죠. 예. 먹기 싫은 껍질은 드시지 마시고 먹을 만한 껍질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사과 껍질 정도는 사실은 식감도 좋고 맛도 있으니까 추천하는데 사과 안쪽에 있는 퀘르세틴이 심장과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서 영양도 풍부합니다. 억지로 맛없는 껍질까지 먹으려다가 과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맛있게 껍질 벗기고 먹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인류가 과일이 주식이었던 수렵 채집 시절이 농경생활 시절보다 더 건강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죠. 책도 있습니다. 과일의 양이 그래서 건강을 좌우합니다.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시면 500% 건강해집니다. 네, 이 부분 참 중요하네요. 맛있는 과일로 하루 500g을 드시면 100% 건강해지고 두 끼 과일 식사를 하면 500%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과일과 열매와 또 야채로 드시면 지병까지 낫는 효과가 있으니까 맛있고 오래 먹을 수 있는 나만의 과일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도 계속 궁금했어요. 왜 꼭 500g이냐. 계속 500g 드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드실수록 또 좋다고 합니다. 아침 과일 500g 정도로 먹을 때 과일 영양소가 몸의 해독을 돕고 간과 장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도 460g에서 570g, 중간에 딱 500g이네요. 이 과일과 야채가 수명을 늘려준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25g의 식이섬유를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25g입니다. 저는 한 30g 먹는 것 같아요. 권고량은 간과 장 건강을 위해선 가장 최소한의 양입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드셔도 무방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하루 500g에서 1kg 정도를 목표로 드신다고 합니다. 하루 500g 이상 드시면 혈당, 혈압, 염증 등 대사질환에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라고요? 안심하고 드시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흰밥, 밥, 면 종류의 음식과 정제당이 가득한 가공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공 음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과는 껍질을 포함하고 또 귤이나 한라봉 같은 과일은 껍질을 제외한 양으로 500g을 먹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귤 껍질, 한라봉 껍질은 안 드시죠? 이건 제외하고 500g을 권장하십니다. 500g의 양은 많은 사람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은 또 결론이라고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 500g의 과일 수분을 고급 영양액으로 마시면 얻어지는 효과가 매우 좋죠. 과일이 너무 싫고 입에 맞지 않는 분들은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과일이 싫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죠. 네, 있으실 수 있죠. 저는 좋아하는데 없어서 못 먹지 뭐. 과일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몸에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몸에 독소가 서서히 빠지면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강한 양념이 된 음식과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은 순수한 과일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입맛이 순수해지면 해질수록 나쁜 음식은 멀어지고 과일, 야채 같은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과일하고 또 야채, 과일보다 야채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생각했는데요. 과일은 주식이 되고 야채는 부식입니다. 네, 이게 정확한 말씀이겠네요. 우리가 야채를 주식으로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과일은 주식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한 끼 정도는 주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야채는 과일 식사만으로 다 얻지 못하는 짠맛과 쓴맛을 보충해주는 반찬입니다. 과일은 9대 영양소로 이루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인데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과 자당과 과당이 있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런데 야채는 에너지원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와 칼륨과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한 반찬이죠. 이것도 다 중요하니까 같이 드셔야 되는데 같이 먹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밑에서 나옵니다. 답은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는 야채를 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실제로 못하죠. 단맛과 신맛, 과일만 먹다 보면 짠맛과 쓴맛이 당길 때가 있는데 싱싱한 녹색 채소가 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야채는 약간의 샐러드나 쌈 채소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일과 야채를 섞어 먹어도 되나요? 저도 이 질문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가 궁금해하는 것만 질문으로 뽑아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답입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어야 완전 소화가 된다는 겁니다. 야채 샐러드에 과일을 섞어서 드시기도 하는데 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죠?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되겠네요. 또 과일과 야채를 갈 경우 소화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를 갖다가 갈아서 드실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좀 상쇄가 되니까 소화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양상추를 갈아서 먹는 경우나 사과와 케일을 갈아서 해독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경우는 괜찮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일과 야채를 같이 먹고 싶다면 차라리 갈아서 먹는 게 낫겠네요. 과일 단독으로 갈아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랬죠. 왜죠?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저도 질문인데요. 건강에 좋은 과일 배합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 답은 복잡한 배합보다는 단순한 과일 식사를 권합니다. 생명이 담긴 과일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100가지가 넘는 영양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일 이것저것 드시지 마시고요. 100가지가 넘는 이 과일의 영양성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과일만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 끼에 한 종류의 과일로 500g 이상을 드시기를 가장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뷔페 식사 후에 속이 부글부글하고 니글니글하고 그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다 가지고 있죠. 과일도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마구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단맛, 신맛, 메론맛, 지방이 많은 과일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과일이라도 소화 속도가 다 다르므로 한 가지 과일을 드시고 30분 이후에 또 다른 것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과일은 30분에 소화가 되니까 꼭 2가지 과일을 드시려면 30분 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 속에서 섞이지 않게 드시라고 합니다. 너무 바쁠 때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의 텀은 두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생방송 시작한 지 30분이 됐는데 또 까먹으셨을 겁니다. 저도 까먹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식후가 아닌 식전에 먹는 과일은 혈당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올라가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식후 과일은 왜 안 좋은가요?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먼저 들어온 음식과 과일이 섞여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음식이 섞여서 발효가 되거나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식전 과일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과일 먹으면 살찌지 않나요? 네, 아침과 공복에 먹는 과일로 살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일을 엄청 드시지 않으면은 과일의 당은 중성지방으로 간에서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서 식전 과일로 섭취하는 과일의 당분으로는 지방간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과일의 당은 자연당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은 식전과 식후에 먹을 때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꼭 식전에만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공복 과일은 나쁘다고 하던데요. 빈속에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음식으로 즉각적인 혈액 상태를 바꿀 만큼 전해질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공복 과일이 문제가 된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린데 계속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드시지 말고 딴 거 드세요. 토양이 오염되어 과일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토양의 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져서 또 과일과 채소의 영양 상태가 그거보다 부족한 건 당연할 겁니다. 과거보다 또 영양이 떨어졌을지라도 땅에서 햇빛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이 쭉 걸려서 만들어낸 과일의 가치는 여전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네, 저도 비타민 C는 먹고 있지만 이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일의 잔류 농약이 걱정돼서 많이 못 먹겠는데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농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 씻어서 드시면 되죠. 과일의 양을 늘려서 그동안 쌓였던 노폐물을 해독하고 가공 음식을 멀리하는 걸 딱 3일만 실천해도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는 또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과일 식사는 오히려 근육을 더 잘 만들어줍니다. 갓난아이가 주식으로 먹는 모유의 단백질량이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짚어주셨죠. 과일을 또 갈아 마셔도 되나요? 했는데요. 과일을 갈아서 빠르게 마시면 혈당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혈당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과일만 따로 갈아서 드시진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과일은 꼭 껍질째 먹어야 되나요? 식물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껍질 아래 영양소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맛이 없는 껍질까지 챙겨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건강식을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껍질 벗겨서 드십시오. 왜 꼭 500g을 먹어야 하나요? 효과가 나타나는 임계점의 양이 500g이고 더 드실수록 좋습니다. 과일보다 야채가 더 좋지 않나요? 근데 과일은 주식이고요. 야채는 부식입니다. 과일과 야채를 섞어 먹어도 되나요? 네, 과일과 야채는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소화 속도는 30분이고 야채는 3시간 정도인데요. 소화 속도가 같은 것끼리 먹을 때 완전 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는 꼭 따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이 갈아서 먹을 땐 괜찮다고 금방 보여줬죠. 네. 건강에 좋은 과일 배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복잡한 배합보다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만 드시는 걸 추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로써 핵심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은 다 훑어봤네요. 네, 이상으로 제가 맨날 하는 멘트 있죠. 지겹지만 들으면 좋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